자, 그래서 209페이지에 있는 결국 이제 로댕 지옥의 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지옥의 문은 이게 그러니까 로댕의 작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왜냐면 뭐 전혀 사실 된 게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자체로는 된 게 없는. 그죠? 그래서 로댕의 대표적이라고 나오면 사실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지옥의 문을 오늘 이제 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여러 상들을 만들면서 그 상들이 유명해진 거지 지옥의 문 자체는 그죠? 이게 뭐 전혀 로댕이 말 그대로 포기한 그죠? 포기한 그냥 미완성으로 남은 것도 아닌 사실상 포기한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로댕 그죠? 여기 그 조그만 모형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죠? 이게 절반짜리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엔 5m가 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로댕이 그러니까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엔 그 까비에 끌릴 때도 그것 때문에 막 또 뭐라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로댕 지는 3분의 1이나 2분의 1 그 축소판만 만들어 놓고 크게 하는 것도 조수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실제 다 크게 한 원글 그러니까 이걸 두 배로 키워가지고 그 전시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거 크게 한 건 지가 한 건 아닌 거지. 해놓고서 크게 만들어라. 이거를 뭐 대리석으로 만들어라.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이 필요한 거예요. 50명이. 사실 그렇잖아요. 50명이면 엄청난 공장인데 그것도 전문가들 그죠? 막노동꾼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50명이 모여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로댕은 그냥 점토 해봤자 석고 정도만 작업만 해놓고 조그만 모델을 이것도 그런 거 정말 모형을 그런 식으로 그거 하다가 망했겠네요. 그거 만들다가 본인이 돈을 주셔서 이 돈을 그죠? 본인이 다 돈을 주. 그걸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역의 문 가지고는 망했죠. 근데 대신 다른 거로 돈을 버니까 다른 이제 주문들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 주문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깨진 게 많잖아. 여러 번 주문을 뜨고 이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죠? 이거 남아 있는 석고상하고 이거 뭐 점토상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지난번 얘기했던 지옥의 문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문을 착수 이걸 받아가지고 어쨌든 나름 자기는 그거 했던 거죠, 그죠? 그 미켈안젤로의 그죠?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군상들의 그 뭘 나는 조각으로 다 여기다 때려 넣겠다, 그죠? 뭐든 그래서 그런 야심찬, 그죠? 단테 지옥편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양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독교로만 머무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온갖 모든 그 당시 있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후의 심판에 견줄 만한 정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200명 들어갔으니까요, 대충.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여기서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령, 그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 형태와 정령을 다 표현해서 인물상으로 집어넣겠다. 근데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짐이 돼가지고 결국 못하고 어떻겠으면 그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풍자한 걸 그렸겠어요, 그죠? 쟤 저것 때문에 저 죽는다, 저거 못하고. 결국 23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포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름 위쪽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 아래쪽은 뭐 전혀 이게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보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미완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계속 이거다가 뭐 띄었다 붙였다 했으니까 계속 그죠? 또 섞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몇 개만 보면 좀 된 것 같지만 전혀 아래쪽은 뭐 정신이 없는 그렇잖아요. 다 뭉개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결국 애당초 전체를 그려놓고서 뭔가 접근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하나 인물들의 모든 감정을 만들어서 인물상들을 집어넣겠다 했지만은 그게 안 돼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 최고 조수 그 앙뚜안 부르데리에 모자 걸어놓고서 그죠? 그죠? 모자를 걸어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자를 그대로 두고서 야, 실패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때 그만두길 마음 먹고 그래서 한 번 더 요거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돌출된 상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보면 좀 문처럼은 보이겠지. 문처럼은 보이겠지만은 뭐 없잖아요, 또 그죠? 전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3년 만에 그죠? 작품을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하게 된 겁니다, 그죠? 아예 철회하고 이미 받았던 금액을 국가에 모두 다 토해내고 뭐 이제 이때 로댕 돈이 많으니까 그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다 토해내고 작품을 철회하고 뭐 더 이제 할 마음도 없고.
자,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자기 조수가, 그러니까 건축에 조예가 깊었던 조수가 모자를 걸어놓은 것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이거는 내가 결국 그 완성을 못하는 게 됐구나. 그죠? 그렇게. 사실 이제 진행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볼 수 있는 우리 이것도 나중에, 그죠? 수석 학예사가 나중에 짜 맞춘 거고, 로댕이 자기가 뭐 이렇게 맞춰놓은 것도 없어요. 인물 군상을. 그죠? 그래서 그나마 그 뒤 로댕 죽은 다음에 수석 학예사가 짜 맞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런데 이제 그 조수는 이제 오늘 읽었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그 로댕의 작품들을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오늘 그 작품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 사건, 자기가 모자 걸어두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자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지옥의 문은 걸적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떠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위해서 구상된 작품들, 그죠? 로댕이 아주 열정적으로 인간의 한마디로 모든 감정, 그죠? 감정, 공포, 뭐 정열, 뭐 기쁨, 뭐 희망 이런 거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뛰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는 없었고, 왜냐면 애당초 통합된 상태에서 뭘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분리시켜서 이제 개별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그 후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은 근데 로댕 자신이 붙인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붙이거나, 그죠? 뭐 조수들이 붙이거나 평론가들이 붙이거나 어떻게 그렇게 뭘 부르긴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다 붙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로댕이 붙인 거예요. 이 정도만. 망령, 망자, 뭐 그림자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이 영혼이죠, 그죠? 그래서 오랑주리 미술관은 그때 기억나세요? 오랑주리 뒤에 있는 게 오랑주리 미술관. 저쪽에 저쪽에 루브르가 있고, 그죠? 루브르 그쪽에 오랑주리에서 오렌지를 겨울에 오렌지를 보관하는 온실이었다고, 그죠? 루이 14세, 15세 때, 16세 때. 나중에 여기 모네의 그 수련이 100m짜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연광 때문에 자연광 밑에서 감상하라고 오랑주리 미술관 주변에도 로댕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테의 신곡의 구절이 지옥의 문에 어디 씌어 있대는데 어디 씌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어디 씌어 있는지 어디 씌어 있대요. 여기 지옥의 문에 어디에 됐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씌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지옥의 문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런 뭐 단테의 구절이 씌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바로 죽은 그 망자들이 그 맨 위에,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 지옥의 문 거기 맨 위에 있는 그 3명, 그죠? 세 망령,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절묘해요, 그죠? 딱 보기엔 다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작품을 세 점 복제해서 각 배치한 것인데, 근데 각기 좀 달라 보여요, 그죠? 독자적인 어떤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3명의 다른 인물 오인들도 또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를, 그것도 좀 절묘한 거예요, 그죠? 그런 효과도. 그러니까 보는 각도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거, 그죠? 뭐 요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수평선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진. 이거 이제 팔이 부러졌는데 석고상이라서 부러진 겁니다. 부러져가지고 팔이, 그죠? 부러져서 남아 있는. 그래서 지상의 삶을 떠난 망령이 이제 관람객들을 내려다보죠. 바로 문 위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유명한 맨 위에 있는 3명, 그죠? 세 망령, 죽은 영혼들.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작품입니다. 나름 무언의 절망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게 제일 포인트긴 해요, 그죠? 똑같은 인물상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이렇게. 그 다음이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죠? 여기 딱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상인방 한 가운데 딱 이렇게 앉아 있는 생각하는 사람. 상인방이라고 하는 게 한 가운데 앉아 있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보면 해골도 있고 뭐 정신이 없어요, 그죠? 이런 뭐 여신도 있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뒤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통일된 그런 기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뭘 생각하는지 사실 몰라요. 그죠?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인 거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것도 제목을 뭐 로댕이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이거 전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독특한 게 이게 뭐 할아버지인가 있어요. 눈썹이 길어가지고 눈썹에 놓이는 게 이렇게 길잖아요. 눈썹이 두툼하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잖아요, 눈썹이 그죠? 그렇게 표현돼가지고 그죠? 아주 어릴 때 처음 이제 유명하다고 하니까 막 보잖아요. 뭐 할아버지 모습인가? 눈썹이 길게 두툼한 눈썹. 네, 그러니까 그게 근육과 혈관 같은 게 다 드러나도록. 어쨌든 뭐 조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겠죠, 대중적으로 그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 작품으로서 어떤 뭐 사색, 숙고, 성찰, 그래서 맨날 철학책 표지라든지 뭐 대학 교재 표지에 많이 나오는 표지에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겠습니다. 빵스 그죠? 근데 작품명은 이 로댕 화실 같이 일하던 그 주조공들이 붙인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이 붙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로댕은 그냥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그죠? 이렇게 이 청동상에다가 조그맣게 그죠? 이게 들어간 게 작으니까요.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그것을 그 로댕 화실에 있는 주조공들이 이게 로댕이 만들어 놓은 인물상을 보고서 야 이거 뭐 미켈란젤로의 로렌조 데 메디치 그죠? 메디치 4대 메디치 영주인가 무슨 그런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잠긴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요 작품이 요 바로 뒤에 여기 넣어놨습니다. 요 좀 비슷하죠, 그죠? 여기 미켈란젤로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죠? 이 메디치가의 그죠? 주문을 바꿔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죠? 주문자를 좀 어떤 지적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죠? 생각에 잠긴 그 메디치가의 수장을 표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조공들이 이걸 아니까 작품을 아니까 그죠? 이거 미켈란젤로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약간 다르긴 하죠, 그죠? 근데 아니면 또 요거 그죠? 요것도 많이 떠오르는 얘기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지옥으로 지금 끌어내리기 직전에 어떤 하고 있는 인물과 유사하다는 그런 지적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근데 분명한 거는 아마 이런 영향이 다 있을 겁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댕이 만들었을 거고요. 근데 요게 가장 그 대표적인 영향을 준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작품이. 물론 요게 이제 그 실물 모델. 생각하는 사람이 실물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당시 그 실물 모델 권투 선수 딱 그죠, 있잖아요. 권투 선수니까 이렇게 했죠, 그죠? 당시 권투와 레슬링하는 그런 프로 권투 선수 이 사람을 모델로 써가지고 만든 생각하는 사람 딱 정말 그렇게 나왔죠, 그죠? 아주. 그런데 요 작품의 영향을 좀 더 받은 거로 여기 직접 영향 받은 거는요, 로댕이 이 작품은 카르포라 그래가지고 요것도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름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로댕이. 장식미술학교 그 선생이었거든요. 카르포가 잠깐. 카르포라는 사람 조각가가 로댕이 어릴 때 젊을 때 그죠? 장식미술학교 다녔잖아요, 그죠? 그 뿌띠에꼬를 다닌 시절에 카르포의 수업을 이제 잠깐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뭐 근데 이 수업이니까 뭐 직접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제 한번 이렇게 손 봐주고 하는 거.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아주 그 역동적 표현이 뛰어난 그렇잖아요, 그죠? 이 로댕 비견될 정도로 아주 작품이 뛰어나잖아요, 나름, 그죠? 아카데미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나름 개성적인 작품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남긴 작품 4명의 자식과 함께 있는 우골리노 여기 밑에 4명의 자식이 있고 그죠? 약간 생각하는 그런 그죠? 자세 같은 요거의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당대 작가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가장 특징적인 게 어떤 이 근육과 혈관까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죠? 혈관과 근육, 힘줄이라고 해야죠, 그죠? 힘줄, 그죠? 힘줄. 그다음에 얼굴도 상당히 투박하게 이런 그죠? 눈썹이라든지 두툼하게 근육질로 표현된. 그러니까 어쨌든 근육질이라는 것하고 생각한다는 것하고 잘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야 이거 시인 단테 왜냐면 단테의 그 신곡을 가지고 이 제우시용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 그 단테가 뭔가 그 생각하는 이 모든 걸 생각하는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 신곡 지옥편을 쓴 거 아니냐 해서 단테 그거를 구상하는 그런 단테의 모습을 형상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썰도 있긴 했는데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댕은 뭐 따로 이런 걸 말한 적도 없고요. 근데 이게 크긴 또 엄청 커요. 실제로는 이게 185니까 이게 앉아 있는 게 185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실물에 압도당할 만한 정도로 엄청 큰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확대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크게 만든 건 아니고요. 나중에 확대해서 만든. 실물을 보면 상당히 위압적일 수 있죠. 위압적이면서 뭔가 그죠? 이런 역동적인 표현이 잘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쓴 것처럼 처음 높이는 한 72c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요 정도를 만들었어요. 항상 3분의 1이나 2분의 1 크기 정도로 먼저 점토 모형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1902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기 이제 185. 요게 이제 크게 만든 거예요. 로댕이. 그래서 사람 키 그죠? 크잖아요. 그죠? 석고상으로 로댕이 자기가 작업한 185cm 크기로 다시 시작돼서 사운드에 출품되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요 큰 작품이 복제돼 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이제 전시돼 있는 거죠. 그죠? 작업실에서도 엄청 큽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모델도 이 권투 선수고 뭔가 쉬고 있는 헤라클레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굵은 눈썹이 장난이 아니에요. 눈썹, 황소 같은 뭐 야성적인 인물 같은 가공하는 근육과 혈관, 힘줄에서는 엄청난 힘이 느껴지지만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한 형상에서 어떤 고도의 집중력, 어떤 고요함이 그죠? 힘과 그 어떤 명상적인 요소가 같이 결합된 약간 이질적인 게 결합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옥의 문에 있는 인물들이 겪을 모든 운명을 이제 숙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뭐 알다가도 모를 로댕은 뭐 특별히 따로 말한 게 없어요. 이게 뭐를 형성하고 말한 게 없는데 로댕은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작품에 대해서 특별히. 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롱전에 출품이 됐는데 정말 거대한 작품이 출시가 됐죠. 근데 처음에는 기성 비평가들의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조화한. 그러니까 그죠 근육질인데 이게 어떤 그죠 역동적인 게 아니라 헤라클레스나 이런 식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명상을 하는데 저는 근육질, 어떤 그 힘줄 막 이런 거니까 이게 좀 부조하다. 눈썹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기괴하다. 그래서 조소를 받았는데 이에 대항해서 가브리엘 브리타의 친구들이 로댕의 애호가들이 기부금을 모집해서 청동 주조모를 만드는 이게 상당히 로댕이 그 당시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동 주조모를 만들어서 파리시에 기증을 하였고 이것이 그 팡테옹 그죠? 팡테옹이 대표적인 프랑스 그 중심 뭡니까 기념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 무덤이니까요, 거기 팡테옹이 그 앞 광장에 설치되었는데 나중에는 뭐 이제 철거가 됐습니다. 이제 방해가 된다. 이거 여기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 이런 계단 근처에 놓은 거 보니까 이게 팡테옹 앞에 있을 때 그죠? 아직 옮겨지기 전에 있던 그런. 그래서 이것도 청동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최소 27개 더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게 유지가 된 거죠. 그 화실이 50명이 그죠? 하나당 팔면 이게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몇 억이 뭡니까? 뭐 몇십억, 몇 억 이상씩 받았을 텐데 몇십억씩. 그래서 그렇게 전 세계에 많이 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로댕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도 없고 아마 할 말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로댕 이렇게 자기 그 미술관에도 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따로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무덤 위에 이게 무덤입니다. 밑에 있는 게 로댕하고 자기 본부인 로즈베데가 본부인이 먼저 죽고 로댕이 6개월 뒤에 죽었는데요. 이제 같이 묻혔거든요. 같이 묻힌 무덤 바로 약간 뒤쪽에 딱 여기 대표작으로 있는 거죠. 대표작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로뎀을 상징하는, 그죠? 조각을 상징하는 대표작, 그죠? 대표작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인기가 좋은 건 사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요게, 그죠? 그죠? 그 키스 어떤 뭐 입맞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복제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쉽게 말하면 팔린 거지. 그러니까 로뎀 그 화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작품 이게 지금 몇 개, 300개도 넘습니다.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로뎀 화실에서 제작된 것만 319개고 이거 외에도 이제 복제해서 이거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본입니다. 원본. 그 테라코타 흙으로 만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서 살짝 구운 원본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가 좋은, 가장 많이 복제된 작품인 겁니다. 아니 319금 이게 없는데 뭐 개인 소장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 혼자 있거나 뭐 둘 셋 있어도 군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고 어울리게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최초로 남녀가 같이 어떤, 그죠? 사랑하고 엉켜서 안고 있는 그런 거는 최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정서에, 그죠? 사랑이라는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여기는 그런 작품으로 받아들여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이 남녀 간의 어떤 아주 영원한 사랑, 사실 그런 게 근데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불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지옥에 오는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말로 말하면은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주 아름다운 사랑과 뜨거운 사랑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원래 만들게 된 거는 단테 신곡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 지옥편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얘기거든요. 지옥편이라는 얘기죠. 이러이러 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거잖아요. 이런 뭐 어떤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옥에 떨어졌겠죠, 그죠? 죄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것도 대리석인데 이거는 좀 옛날에 만든 대리석이고요. 나중에 1903년에 만든 대리석.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표현이, 그죠? 옛날 훨씬 정성껏 만든 그런 거 같죠, 그죠? 이건 나중에 더 깔끔하게만 깎은 그런 거 같죠. 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손 같은 것도 다르긴 하죠, 그죠? 표현이. 그러니까 참 이게 뭐가 진품이라고 말하기가 물론 이제 옛날 게 오리지널한 게 원래 진품이겠지만은요,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뭐 대리석, 그 청동 아까 본 게 청동으로만 319개니까 이게 대리석 이런 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또. 물론 대리석은 물론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많지 않을 텐데요. 얘는 뭐 몇 번까지가 진품이다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한 게 12개까지라고 하는 건데. 얘도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12개까지라고 그렇게 정한 것 뿐인 건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말했을 뿐인 거지. 그렇게 뭐 이미 여기서 만든 거 이거 뭐 진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로뎀 화실에서 만들어준 건데. 이런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로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냥 만들어서 막 판매했어요, 막. 그래서 막 팔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뭐다 불법이다 아니다 해서 막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진짜 많을 거야. 12번. 다 너도 나도 내거 12번이라고 그러고. 그럼 없으니까 제일 첫 번째가 웃기지 다들. 근데 어쨌든 뭐 의미가 없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전 세계 미술관에 다 채워넣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채워놓고 특히 요것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도 많이 가져갔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 지옥의 문에 지옥에 떨어진 인물들을 그리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단테 신곡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걸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 신곡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3세기 뭐 단테 신곡이 그때 쓰여졌으니까요, 그죠? 단테도 자기 주변에 듣던 얘기를 가지고 쓴 거니까요. 이탈리아의 귀족 여성 프란체스카 라 리미니라는 여성이고, 그죠? 그다음에 그 남편 조반니 마레스트라의 남편 동생과 이제 불륜에 빠지는 거야, 남편 동생과. 그래서 이제 파올로는 아더왕 전설에서 랜슬롯과 기네비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손에 들고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책이 이렇게 같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랜슬롯과 기네비오가 왜 이제 아더왕의 왕비가 기네비오잖아요. 아더왕의 왕비가 기네비오고 랜슬롯은 아더왕한테 그 충성을 한 기사 아니에요, 기사.
그러니까 형제는 아니지만 기사, 충성을 한 기사, 신하인데 어쨌든 가장 그 무예가 뛰어난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랜스롯이라는 그 술도 있잖아요, 그죠? 양주 랜스롯이라는 유명한 술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랜스롯 하면 어쨌든 그 이 전설에서는 가장 무용이 뛰어난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하고 이 왕비하고 서로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아도 왕이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죠? 그 엑스칼리버를 들고 갔다가 이것들 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칼을 이제 버리고 칼을 버리고 나중에 그거를 알고 나서 뭐 이제 왕국이 분열되고 난리가 나는 거면 그런 얘기가 또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긴 이제 요건 달라. 요거는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거를 칼을 들고 와서 본 거야. 봐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려요. 이거는 그래서 칼로 죽고 다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예, 남편한테 발각돼서 자기 동생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거는 야 이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지 불륜이에요, 불륜. 불륜은 자기 와이프와 자기 동생의 불륜. 근데 어쨌든 이게 말씀드린 게 이게 어쨌든 그 조각사에서도 그렇고 회화사에서도 이렇게 남녀가 탁 끌어안고 이렇게 막 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한 거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작품으로서 거의 조각적으로는 최초의 작품. 자, 그래서 어쨌든 요게 그러니까 로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옥의 문에 집어넣으려고 그죠?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런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뜨거운 그 뭐 불나방 같은 사랑, 불륜 그런 거를 집어넣었는데 뭔가 그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외를 하고 다시 또 그래서 그 로댕이요 그 지옥의 문을 완성하지 못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니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다르게 만들어봤어요. 여기 쓴 것처럼 지옥의 문에서 그 키스 앞에 나오는 그 작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녀의 불륜하네요. 그 남녀의 사랑인데 불륜적인 사랑을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만들어 봤는데요. 요건 더 어울리지가 않죠. 그죠? 요거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들이 사랑하는 장면을 조각한 것으로는 어쨌든 로댕이 이제 최초고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하고 이 작품 이제 다 아주 인기가 좋은 작품인데 근데 요거는 제목이 또 영원한 봄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붙였어요. 영원한 봄. 그런데 여체의 표현 같은 게 좀 젊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요게 요때 그 까미유 꼴로들을 만나가지고 83년에 만나서 84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관계였거든요. 까미유 꼴로들 자기가 불륜을 해서 자기가 이 불륜의 주인공인 거지, 그죠? 본 부인이 따로 있는데 자기보다 24살 어린애를 만나가지고 지금 까미유 꼴로들은 이제 20살 됐는데 자기는 44살이고 44살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딸 나이보다도 어쨌든 이 젊은 19, 20살 이 처녀만 자기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행복하게 표현됐어요. 그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청동 작품. 그래서요 키스와 동일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박한 죽음과 지옥의 나락이라는 게 느낌이 좀 안 들잖아요. 지금 지옥의 문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다가 지옥으로 확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연인들의 행복감이 지배적으로 느껴진다. 그죠? 왜냐면 자기가 그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죠? 이 까미 그런 애들 만나가지고 19, 20살짜리 만나서 그래서 지옥의 문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서 역시 이제 재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해가 되어가지고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그럼 더 키워 그 아까 조수들한테 그럼 이걸 더 크게 만들어라 실물 크기로 키워라 해서 키워 만들어서 수많은 복제본을 파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체의 아름다움과 행복감이 두드러진 이유는 당시 로댕이 까미유 꼴로들을 만나서 나누던 사랑이 절정을 향했던 시기 바로 그 이제 83년에 만나고 이제 83년, 84년부터 본격적으로 둘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다 그 기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댕 자신의 기분이. 그래서 이 클로델의 신체가 아무래도 뭐 둘이 뭐 불륜 저지르면서 이렇게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또 클로델이 그때부터 모델을 했고 그죠? 그 로댕이 모델을 했고 그러면서 그 신체가 여성의 상에 그죠? 젊은 여성 상에 좀 그대로 그죠? 좀 젊잖아요, 그죠? 신체 표현이 그렇게 클로델의 신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로댕이 이 지옥의 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어떤 그 쾌락과 환희와 그다음에 떨어질 때 직전에 절망과 그런 걸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않다고 생각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새로 또 만들어요. 또 이게 또 그다음 또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요거 좀 이상하죠. 근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강조가 됐죠. 지옥으로 뭔가 떨어져 들어가는 그런 느낌,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게 제목이 그 덧없는 사랑 또는 달아나는 사랑이거든요. 그 지금 주인공은 똑같아요. 앞에 이 위에 있는 게 남성이고 밑에 있는 게 여성인데, 그 남성은 뭔가 잡으려고 하고 여성도 그 못 이겼지만 어쨌든 뭔가 그 빨려 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이건 대리석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청동 작품인데 똑같은 게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청동은, 그죠? 이게 좀 더 구체적이긴 한데, 그래서 남성과 여성. 지금 마찬가지, 그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불륜 스토리, 그 불륜 스토리인데, 그 키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동일한 스토리,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프란체스코와 파울로의 불륜을 그걸 또 다르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아니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나름 그거는 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두 인물 모두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서, 그래서 이게 어떤 죄악인 걸 알면서도 이제 서로 그 불붙은 그 마음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끌려서, 근데 그게 결국 끌려가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론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죠? 남자는 잡으려고 하는데 여자는 슥 빠져나가고 하고 있고, 여자는 이제 서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지만 여성이 먼저 빨려 들어가고 있고, 남성은 몸이 납작하게 늘어지면서 여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로댕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지옥의 문에 이 이야기를, 그죠? 요 불륜 이야기,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 불륜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죠? 키스도 만들어보고 좀 전처럼 그렇게 만들어보기도 하다가 이렇게도 만들어본. 이게 또 못 들어갔어요. 또 이것도 못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전시대에서 호평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로댕 작품이 지옥의 문에 들어간 게 아닌데 독립돼서 따라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작품으로 이렇게 호평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들어간 거는 요거예요. 요거 결국 들어간. 근데 들어갔는데 요것도 또 독립적으로 또 만들었죠. 그죠? 요게 이게 좀 전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위에 남성이 이렇게 뭔가 잡으려 하고 있고, 그죠? 여성은 같이 사랑을 나누다가 뭔가 같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죠? 지옥으로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래서 요게 그 키스와 동일한 스토리의 인물들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옥의 문에 들어가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옥의 문에서는 이게 다 표현되진 않았고요. 이게 부조식으로 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또 따로 그걸 띄어가지고 독립된 작품으로 이렇게 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죠? 지옥의 문에서 어떻게 독립된 작품이 나오게 됐는지, 그죠? 그래서 지옥의 문을 위해서 뭐 하나를 만들었다가 이게 과연 맞냐 틀리냐 하다가 빼고, 또 다른 그 좀 동일한 스토리로 다른 거를 만들어서 한번 집어넣고 다시 빼고. 근데 이게 호응이 좋으면 또 이걸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똑같은 스토리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다른 건 줄 알지만 하나의 스토리에서 다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랑, 그죠? 영원한 봄. 그다음에 요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키스부터 해서 결국 요거에 다 변형된 작품인 겁니다. 이 정도 아시면 이제 로댕은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어쨌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로댕하면 떠오르는 게 생각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요 키스제, 사실은, 그죠? 여기 좀 전에 봤던 요 키스, 여기, 그죠? 여기 두 번째로 제일 유명한 작품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 스토리를 스토리를 넣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로댕이 고심고심해서 만든 것이고,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긴 했다. 그나마 이건 뭐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긴 한 건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을 띄어다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기괴하죠, 그죠? 이거, 그죠? 제목은 나는 아름답다. 이거 평론가들이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죠? 주시벨레 이렇게 붙이는 건데. 요게 이제 원본 석고상이고요. 요게 청동상. 조금 기괴하죠. 근데 그게 기괴한 게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보들레르. 그래서 나는 아름답다는 지옥의 문을 위해서 먼저 만들어진 이런 웅크리녀, 이렇게, 그죠? 지옥으로 좀 떨어지기 직전에 또 떨어져서
어떤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웅크린 여인, 그죠? 여인이 웅크린 여인과 또 오른쪽 기둥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남자, 그리고 남자상 부조상이 있거든요. 이 부조 이 뒤에 등만 나온 그 부조상을 이렇게 껴가지고 둘이 결합한 거예요. 결합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망과 쾌락을 그렇게 그죠 남녀가 그죠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냥 막 끌어안고 들어올리고 하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죠? 근데 정말 좀 느낌이 달라요, 그죠? 청동하고 그죠? 섞고 이런 거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또 이걸 또 너트 누가 제작했냐가 또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원본 개념이 많이 희미해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댕은 그죠 지옥의 문을 위해 구상하고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분리하고 변형하고 재조합하고 해서 다른 작품에 활용하기도 하였고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그래서 지옥의 문 하나를 하면서 지옥의 문은 안 하고 그죠 거기로부터 나온 수많은 인물상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 자체는 작품으로서 뭐 된 건 없고 그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독립된 작품으로 많이 팔려나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지옥의 문에는 이렇게 부조식으로 들어간 어떤 목신이라는 여성이죠, 여성 그죠? 그 양치는 어떤 여신상을 독립된 작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띄어다가 이제 따로 만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옥의 문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인방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것도 요거는 이제 독립된 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문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약간 절반, 그죠? 절반식으로, 그죠? 이게 왼쪽 문 아래쪽에 절반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것을 독립된 작품으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그 우골리노가 아까 나왔던 그 우골리노예요. 아까 여기 나왔었죠. 그 생각하는 사람. 을 만든 카르포의 그죠? 자기 그 스승이었던 카르포의 그죠? 여기 우골리노 그죠? 우골리노. 그래서 요 당시에 요 이야기가 뭐 좀 많이 이렇게 회자됐나 봐요. 그죠? 요 당시에 우골리노 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골리노가 있고 밑에 자식 4명이 있는 4명 자식이 4명. 근데 자식이 아니라 뭐 2명은 자식, 2명은 뭐 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우골리노 이야기가 요게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됐던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위에 우골리노라는 그 아버지가 있고 밑에 4명의 자식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4명의 자식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13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테 13세기가 보통 단테 그 신곡에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단테 그 이탈리아 피사 그죠? 피사의 통치자였던 도시의 통치자였던 근데 폭군이었대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이 우골리노라는 이 인물이 우골리노 델라 데카스라는가 이제 그 계략에 빠져서 패한 후에 아이들과 함께 탑에 갇혀서 굶어 죽었다. 그죠?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었으니까 아이들이 먼저 죽은 후 우골리노가 그 시체를 먹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그런 묘사된 거인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먼저 죽어가지고 그죠? 쓰러져 있고 이제 자기도 굶어 죽기 직전에 아이들을 시체로 먹었다라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이제 장면 묘사는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렇게 그죠? 애들이 먼저 쓰러져 죽어 있고 그거를 애들을 시체를 먹는 장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그렇게 로댕 당시까지도 그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은 단테 지옥편의 서술을 대중적으로 잘못 부풀려서 해석한 것으로 그죠? 그런 건 전혀 쓰여 있지 않은데 그냥 굶어 죽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걔뭐 죽기 전에 뭐 애들 먹었대 말았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의 이야기를 그 민간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고 뭐 그런 거 역사적 근거도 없고 단테도 쓰여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민간적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지옥으로 떨어진. 우골리노 이야기를 이렇게 지옥의 문, 요 왼편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를 독립된 작품으로서 이 작품도 많이 언급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골리노. 자, 그 다음에요. 요것도 이제 그 지옥의 문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요것은
뭐 제목이 명상, 메디테이션 이렇게 돼 있던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괴로워하는 그런 여성상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문 오른쪽 팀파늄에 이제 오른쪽 그죠? 팀파늄 동그란데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운명을 앞두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을 묘사한 것이다. 나중에 그죠? 1969년 독립작품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처음에는 그 지옥의 문에는 팔이 없어요. 팔이 없는데 거기다 팔을 이렇게 추가했는데 이 팔이 또 좀 기괴하죠, 그죠? 그죠? 팔이 불균형적이면서 남성적이죠, 그죠?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죠? 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기괴해요, 그죠? 기괴한 모습으로 그렇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팔이 남성적이기도 하고 이 크기 자체도 그죠? 불균형적이에요, 너무나. 그죠? 불균형적인데요. 어쨌든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작품, 이건 또 명상이라고 하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유명한 그 이제 돌아온 탕아, 그죠? 탕아가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 탕아 이야기, 그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하는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로댕은 집어넣어놨으니까요. 지옥의 문에 지옥의 문에 이 작품이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지옥의 문이 근데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탕아라는 제목이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로댕의 작품 중에서는 수작으로 아주 뽑히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이 작품이. 그죠? 대중적으로 좀 덜 알려졌긴 했을 수 있지만은요 수작으로 아주 여기 로댕 작품 중에서는 수작으로. 제목은 이게 왜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없더라고요, 문헌상으로. 어쨌든 한때 아름다웠던, 그러니까 젊을 때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죠? 젊을 때 아름다웠던 투구 제작인의 아내. 갑옷 만들고 이런, 그죠? 갑옷 투구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의 아내. 젊은. 이게 아마 단테에 아마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구절이 단테 신곡에 그래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젊을 때 아름다웠다는 거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늘어졌어, 살이 다 늘어졌잖아요, 그죠? 네. 이게 상당히 그 표현이 진짜 수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늙은 그 신체를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하기 정말 현대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시대의 것 같아요. 그죠? 정말 할머니 거의 다 이제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물론 이제 곧 죽고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뭐 왜 지옥으로 떨어지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뱃살도 처지고 다 그죠? 젖가슴이나 이런 그죠? 이 등 같은 것도 보세요, 그죠?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작으로 꼽힐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 같은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로댕의 그죠? 로댕의 어떤 이런 손의 팔이나 이런 게 자체가 그죠? 표현이 대단해요, 그죠? 로댕의 말 그대로 손의 뭡니까 기량의 절정을 볼 수 있는. 이거는 로댕의 손놀림 아니면 쉽지 않다고요. 계산적으로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게 자동적으로 싹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점토 만드는 게. 그죠? 청동이 더 리얼하죠, 그죠? 그래서 로댕 작품 중에서 나이든 여성을 만든 건 유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젊은 여성들을 만드니까요, 아무래도 모델들은 이게 상당한 수작으로 꼽히는, 그죠? 그래서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것보다 낫다고 할 수도 있는, 그죠? 우리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지옥의 문에 들어갈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옥의 문 양 옆에, 그죠? 그 양 옆에 아담하고 이브, 그죠? 아담하고 이브도 만들었으나 설치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아담은 뭐 전형적인, 그죠? 좀 그런 상이죠, 그죠? 아까 그 망령어 비슷한 아담이 이제. 왜냐면 지옥의 문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절망하거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런 아담. 이쪽은 이제 이브, 들켜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브의 상.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 앙뚜앙 브루데리 그 사람이 대리석 작업을 한 그런 버전입니다. 버전은 여러 가지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만들었고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에 유명한 작품. 그래서 로댕의 작품이 뭐 대충 그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개 정도? 그죠? 그 정도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요것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그 유명한 그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칼레. 근데 이것도 지금 인물상이 6명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이 6명의 배치 자체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문처럼 이제 로댕은 이 전체를 하는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인물상 만드는 건 뛰어난데, 그죠? 하나하나 개별 인물상 만드는 거는 아주 그 손 스킬이나 그죠? 기량이 뛰어난데 이 전체를 조화시키는 이런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 그냥 그죠? 시에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배치는.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애는 또 다르게 달라요. 다릅니다. 예,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예, 예. 달라요. 배치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를 본따서 다른 데도 배치하는데요. 다른 데서도. 근데 달라요. 통일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또 3명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지들 멋대로 이것도 이제 그 판매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어떤 때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인물상이. 자, 그래서 이것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안점이 되는 게 이제 칼레 시민들, 이 스토리를 이제 곧 이야기하시겠지만은요, 요게 어쨌든 그 칼레, 본 고장에 설치된 작품이고요, 좀 괴로워한다, 이렇게죠?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괴로워하고, 약간 뭐, 어둡고, 좀 침울해하고, 고뇌에 섞인, 어쨌든 그런 게 일단 그 중심적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도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이제 작품입니다. 로댕의 작품 중에서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관련된 일화는 뭐 대충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대충 모르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칼레 시민들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레 시민들의 역사적 일화. 그래서 칼레 이제 시가 여기 있고요. 이게 영국 아니에요, 그죠? 영국, 런던, 영국이고 바로 여기 도보 해역에 있는 그 시잖아요. 영국하고 가깝죠. 그래서 100년 전쟁, 그죠? 그죠? 엄청 올라갑니다. 600년 전으로, 그죠?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초기에, 그러니까 100년 전쟁 초기에는 영국이 계속 이겼어요. 영국이 더 싸움도 잘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프랑스는 분열돼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프랑스의 한 절반 정도 원래 영국 왕의 노르만 공의 땅이었잖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프랑스는 뭐 오합 지절이었고, 프랑스 연합 쪽은 오합 지절이었고, 영국 쪽에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한테 저항을 했지만 이거 중요한 되겠죠. 아무래도 항구 도시니까 나름 이 충지인데 나름 이제 버텼지만 11개월 동안 그죠 성에서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이제 포위 때문에 식량이 떨어져서 우리 이제 항복을 안 할 수 없고 항복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드워드 3세는 이게 이제 괘씸하잖아요. 11개월 동안 이게 항복도 안 하고 말이야. 이제 와서 식량 떨어져서 이제 항복 이것들 다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그죠? 분노에 도시를 완전 파괴. 옛날엔 도시를 파괴하면 완전 다 약탈, 그죠? 다 약탈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남성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자기 노동력이고 자기 세금줄인데, 그죠? 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죠, 그죠? 하진 않는데,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제 마음은 그 정도로 이제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제 말을 그렇게, 저도 다 죽여버리겠다네, 이런 건데, 주변에서 만류하자, 이제 다른 조건을 내건다. 그래, 그렇다면,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그럼 이제 대신, 니들 중에 대표자는 내 죽여야 되겠죠, 대표자. 나랑 맞서서 싸운 놈들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부르주아란 말이 뭔지 아시죠, 원래는? 부르주아. 우리가 부르주아하고 이제 프로레타리아 해서 부르주아 하면은 뭐 중산층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부르주아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독일어로 이게 그냥 성이에요, 성. 그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부르주아예요, 원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농민들 그 노동하는 애들이고 성 안에 안전하게. 그죠? 이게 이제 시민, 말 그대로 이게 중산 귀족인 거죠, 귀족, 그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주아가 원래 그런 뜻입니다. 부르주아, 성 안에 사는 사람들. 평민이나 농민이 아닌. 그래서 어쨌든 너희 부르주아 중에서 6명을 뽑아와라. 그러면은 그들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처형하고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의 제안이 전해지자 칼레에서는 야 그럼 누가 갈 거냐? 이게 일반 평민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평민이 아니고 평민 농민 니니 가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같이 저항을 주도했던 그죠? 이 에드워드 3세가 싸웠던 대표자 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던 에스타츄 모트 생피에르라는 그죠? 이런 사람이 그럼 자신이 내가 도시로부터 이제까지 살면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죽겠다. 그래서 먼저 자원을 하였고 이어서 그 시장 등 다른 5명의 시민이 자원해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6명은 영국 왕의 그 요구에 따라 자루, 이게 자루 옷이 죽기 전에 입는 옷이잖아요. 죽기 전에, 그죠? 목 잘리기 전에 왜, 그죠? 자루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옷은 다 벌고 벗고, 그죠? 뒤집어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루 옷을 입고 목에 올가미를 한 채 성문 열쇠를 들고 영국권 진영을 향한다. 성문 열쇠가 여기 아까 들고 있었죠, 그죠? 여기 큰 옛날 그 커다란 이거 성문 열쇠 이거, 그죠? 보이죠, 그죠? 큰 성문 열쇠. 열쇠를 들고 이렇게 자루 같은 거, 그죠? 뒤집어 쓰죠. 자루 같은 옷 같은 거 하나. 목에 이제 올가미도 조금씩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올가미를 이렇게 뭐 올가미 딱 해가지고 묶어서 교수용을 하던 뭐 죽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6명이 이렇게 그 성문 열쇠를 들고 영국군 진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6명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이때 이제 그의 부인, 그죠? 그의 부인인 에노의 필리파란 부인이 지금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제 애를 베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죠, 왕의 아이겠죠, 아기. 그래서 이들을 죽이면 곧 태어날 아기에게 나쁜 징조가 될 것이다, 그죠? 이게 애가 태어날 텐데 이게 나쁜 징조다, 사람 죽이면. 그래서 이들에게 신의 자비를 베푸고 것을 청원한다. 그래서 이에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살려주고 다시 도시로 귀환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6명이 어쨌든 영웅이죠, 그죠? 자기들 도시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원해서 나간 6명. 그래서 이게 저 때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우리 학교 뭡니까 법과대학 교양과 뭐 그런 데서도 항상 요 사례를 많이 들어요. 가지고 애들 글 쓰라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서울대 애들 글 쓰라고 하는 게 요 사례를 들고서. 그래서 이게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일종의, 그죠? 노블리스라는 오블리주가 이제 그 의무고, 그죠? 귀족, 그죠? 귀족, 즉 상류층으로서 어떤 혜택을 누리면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행한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다,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대표 사례로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아이들한테 여전히 글쓰기 시키고 이러는데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20세기랑 또 달라요. 지금 21세기는 또 다른 게, 야, 그거 구란데 애장초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다 미화된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 무슨 반공소년 이야기, 무슨 무장공비, 빨치산에 또 반대도 또 막 신화적으로 얘기하고, 그죠? 이쪽에는 반공적인 사상 이야기 쓰면 또 반대급부로 또 북한 쪽이 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사실 꾸며진 이야기인데 사실은 다 실제로 보면은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건 오늘날 이 일화는 과장된 것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사료 근거도 없고, 그죠? 그런 근거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죽기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항복사절을 나섰잖아. 항복사절. 왜냐면 졌으니까 항복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항복하러 가면 당연히 평민이 가겠어요? 그죠? 이 대표자들이 모아서 가는 거지. 근데 항복사절로 갈 때 그럼 항복사절이 옷 빼입고 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조가 하듯이 머리 풀고 하고 기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이들의 행색은 항복을 위한 퍼포먼스라는 퍼포먼스, 그죠? 올가미 메고 우리 다 졌다. 네 목숨 낼 테니까. 그 실제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가가지고 저놈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러니까 두려웠긴 한 거죠, 그죠? 항복사절로 가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이죠, 사실은, 그죠? 야, 네가 대신 가서 항복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그 행색을 아주 허접하게 하고 가가지고, 그죠? 이제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게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딱 들으면 이쪽이 훨씬 함정이요. 이게 옛날 그거로 봤을 때 이럴 거라는 거, 이게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 애들이 있어야만, 걔들이 또 내 말을 들어야만 그 밑에 애들이 또 그렇잖아요. 그 도시를 내가 관장을 하려면은, 그죠? 관장해서 거기서 자원을 뺀다든지 걔한테 말해서 하려면은 걔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 죽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죽이고 내 사람 심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장된 얘기라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 일화는 특히 19세기 민족주의가 퍼진 이후에 재창조된 신화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다는 영웅. 그리고 민족주의 시대 이런 거 많았잖아요. 내 민족을 위해서 뭐 내 목숨 바쳐다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죠? 민족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색된 과장된 이야기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의 평가입니다. 오늘날의 평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오늘날 애들한테 글쓰기를 하라 그러면은 이게 좀 골치 아프고 뻔하죠 사실, 그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요런 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상 제작을 그러니까 19세기 한 거죠. 그 전에는 이런 상도 없다가 이제 여기 바로 나오시겠지만은요. 그 1887년에 칼레 시장, 그죠? 칼레 시장, 오베르드바 불행은 칼레 영웅적 선조.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전에 내려오니까 우리의 그 영웅, 그죠? 우리 공동체를 지킨 영웅적인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기로 하고 로댕에게 작품을 위촉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모습도 다르잖아요, 그죠?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그죠? 다른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동상을 세우려고 해서 했었는데 하지 못하다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걸 세우기로 하고 로댕이 이제 유명한 작가니까 로댕에게 작품을 위촉을 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댕은 이제 이 스토리를 읽고서 야 이거 정말 해볼만 하겠다 해서 곧바로 이 주제에 매혹되어서 빠져들었고 1년 후 전체 스케치와 모형을 선보였으나 칼렛이 건립위원회로부터 그래서 이 동상 건립위원회로부터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말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신들은 이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는 위인 한 명, 그죠? 6명이 아니라 한 명 딱 대표 동상 하나, 그죠? 웨시차드 피에르 이 사람의 입상만을 생각했는데 니는 갑자기 6개를 만들더라고. 로댕이 임의로 6명의 입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로댕은 이제 이거를 주제를 받고서 글을 찾아보고 읽어보고 나서 6명이네, 6명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칼렛이 위원회의 생각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한 명을 원했는데 대표적인 어떤 인물 하나를 딱 만들고자 원했는데 6명을 만들고자 하니까 이게 일단 어긋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는 곧 이제 다음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거. 근데 요거 그 전 얘기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름이 전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 그죠? 이 칼렛 시민들 중에서 지도적 인물인 웨슈터드 드 생피에르의 이거 재밌어요, 요게. 저도 이거는 이번에 이거 다시 공부하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이거. 이 나신상과 옷을 입은 상. 이게 나신상이에요. 그 누드죠, 누드, 그죠? 네. 누드, 그죠? 이 인물. 근데 이것은 옷을 입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칼렛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로댕은 옷을 입을 인물을 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먼저 누드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만드는 거야, 먼저. 왜냐면 전공이 이제 누드 아니에요, 그죠? 누드, 그죠? 게다가 로댕은 이게 점토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대리석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점토니까 점토로 누드상 이게 노인네잖아요, 그죠? 이 노인네 그죠? 나이든 이 지도자의 이거를 만든 다음에, 그죠? 누드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누드상을 제작한 후에 그 위에 옷을 입히는 방식을 하는데, 이 특이한 방식이, 그죠? 그죠? 먼저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대. 쓴 것처럼 되게 거의 다 꼭 그런 건 아니라 거의 다 처음에는 내 자식들에게 옷을 안 입힌다. 점토상으로 먼저 그죠? 나체상을 먼저 딱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점토를 씌우는 거니까 옷을 입히는 게, 그죠?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신을 만든 다음에 거기 다음에 옷을 이렇게 위에다 씌웠다는 거예요, 점토로. 처음 알았습니다. 재밌어요, 그죠? 이게 또 생동감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점토인 경우에 특히나. 골격이 일단 그죠? 요런 거 보시면요, 이렇게, 그죠? 는 어떤 그런 그게 미세한 그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음영 차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분명히 좀 드러나죠, 그죠? 이렇게, 그죠? 씌운 그런 게, 그죠? 나중에 씌웠다는 게.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석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리석을 그냥 통째로 깎아야 되니까. 근데 이 로댕은 점토로 했기 때문에 이 점토로 나체상을 먼저 몸을 만들고 옷을 위에다 씌워서 점토로 씌우는 방식으로 옷을 입혔구나, 이렇게. 재밌습니다, 나름, 그죠? 자, 그래서요. 왜 이거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그죠? 그 나체상하고 옷을 입힌 게 딱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이 칼렛이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 한 명, 6명이 6명 그래 좋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적인 시민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웅을 원한 건데 영웅적인 그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영웅적인 희생, 내가 가겠소 하는 이런 어떤 그 결연한 의지 뭐 그런 걸 원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당신이 만든 거는 의기소침한 분위기는 우리의 이상과 배치됩니다. 좀 더 기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했다는 게 아까 막 그죠 괴로워하고 있고 말이야. 그죠 이게 좀 그죠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그죠 또 고뇌한 듯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죠 그죠 뭔가 좀 그죠 어떤 결연한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냥 멍한데 보고 있기도 하고 그죠 이 주인공 인물도 그렇고.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긴 해요. 로댕 작품의 핵심에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로댕은, 그러니까 이들의 표정과 자세에서 나타나는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고전주의적 이상. 이게 이제 고전주의는 그렇잖아요. 뭔가 그 아이디얼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아이디얼한. 즉, 위대한 인물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굳은 신념, 확신, 의지, 뭐 떳떳함, 고결함, 뭐 이런 거. 그죠? 신고전주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전형화된 그 이미지적인 게 있어요. 그죠? 뭐 나폴레옹 하면은 그죠? 알프스산을 가리키면서 뭐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 해가지고 뭔가 결연한 의지와 어떤 확신, 그죠? 뭐 두려움 같은 거 없이 얼굴에 그죠? 두려움 같은 거 없이 그냥 다 결연히 나가는 그런 뭔가 모습을 원했는데. 아니 이게 고뇌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있다니 이거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로댕의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위원회가 이렇게 이게 좀 안 맞는다라고 안티를 걸었는데 그게 여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댕의 자연주의라는 그 말에 그 중요한 의미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댕을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했을 때 그 자연주의는 자연 그대로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건 오히려 그 사실주의고 여기서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자연적인 감정, 그죠? 자연적인 감정. 그러니까 로댕은 이들이 비록 용기를 내서 나섰지만 그러나 막상 성을 이제 나서서 길을 떠나라고 6명 모여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는 순간에는 내면에 흐르는 그 자연적인 감정, 그죠? 공포, 두려움, 고뇌, 망설임. 그죠? 이게 사실 자연적인 감정에서 인간이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이 자연적인 감정까지 떨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며, 그래서 이런 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전주의적인 어떤 결연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걸 자연주의라고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그 얼굴과 뭡니까 신체를 통해서 표현하는 의미에서 로댕을 자연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벌써 보면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원한 거는 전형적인 나폴레옹상에서 그려지는 그러한 그죠? 어떤 아이디얼한 결연한 그런 결연한 아주 굳은 의지를 보이는 그런 선조의 모습,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했는데 로댕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죠? 자연적인 감정을 그죠? 속에서 우러나는 자연적인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위원회가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인물 아까 그 열쇠 들고 있는 그죠? 열쇠. 요게 이제 요 얼굴이 로댕 아들이에요. 로댕 외아들. 로댕 외아들입니다. 열쇠 여기 쓴 것처럼 로댕 칼레시무에서 장다르라는 이런 사람의 인물인데 성의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 입상의 얼굴 모델은 로댕의 외아들 오구스트 베레였습니다. 젊을 때 그죠? 자기 본부인을 만나서 20살 때 낳았나? 20살 때 낳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하나인데 근데 그때 말씀드린 문제가 있다. 아들 오기스트는 지능이 낮아. 왜냐면 어릴 때 배운 게 없으니까 제대로 뭐 대화도 제대로 못하고 엄마 일하고 그래서 또 그 자기 로댕 자기 할아버지는 뭐 그냥 거의 뭐 푹 맞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뭐 하고 있고 뭐 혼자서 있었으니 뭐 제대로 말도 뭐 그 지능이 발달이 안 된 거죠. 타고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의지도 부족했고 뭐 하려고 뭐 못하겠죠. 의지도 부족했으며 동네 건달들하고 맨날 어울리기 좋아했겠죠. 왜냐면 로댕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죠. 동네 건달들하고 맨날 놀고 그죠. 들어오고
그래서 로댕은 드로잉을 가르쳐 보려 했지만 뭐 전혀 뭐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요. 어떤 배우 출신, 여배우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간질환자였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그죠? 자기 부인하고 그냥 점차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그죠? 엄마 그 옆에 뒷 건물에 그냥 살면서 그냥 그렇게 맨날 술 먹고 자고 뭐 그러고 한 것으로 나오고, 자세한 기록조차도 없어요. 그 뒤에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도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프랑스 쪽에도 없더라고요. 그 기록도. 자,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자기 로댕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로 썼네, 모델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배치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이게 그죠? 요거는 좀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스탠포드 대학교 이렇게 또 있는 6명의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이 스탠포드 요런 데 어떤 법과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때문에 그죠? 그래서 6명 인물 배치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로댕은 각 인물상만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요. 어쨌든 칼레의 시민들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는 대단한 찬사를 받았는데, 근데 시 당국의 자금 사정으로 청동상을 만든 데 상당한 왜 걸렸냐면 이 6명이래요. 갑자기 예산이 한 명을 생각했는데 6명을 만드는 바람에 이게 돈이 부족해서 이게 한참 뒤에야 이게 만들어가지고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로댕은 높은 탑문 위에 군상을 세워서 하늘을 배경으로 이제 밑에서 이렇게 다 이게 보자 라고 하였으나 이 탑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 또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6명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하지 못하고, 그러면 로댕은 차라리 이 기념물을 그래 시민들하고 같이 이제, 왜냐면 시민들을 대표로 한 거니까 어울릴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하도록 같은 높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도시 중심부에 낮은 기단 위에 세워서 보행자와 거의 같은 높이로 두자고 이렇게 요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도 거부되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인 높이에 이렇게 좀 몇 단 높이 기단 위에 세워졌다가 24년에 로댕의 제안에 맞춰 광장 한가운데에 지면 높이로 다시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높이에요. 이게 오늘날에 세워진 요거죠, 그죠? 요거. 그래서 오늘날에 세워진 대충 그죠? 그거보다 조금 높죠, 그죠? 차들 지나가는 거 보니까 약간 높게 이렇게 큰 광장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칼레의 시민. 시간이 기단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그냥 딱딱 놓은 거네. 그렇죠, 예, 그렇죠. 전체 판이 있고 그게 만든 게 아니라 그죠?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따로 있는 거를 이렇게 요거는 이제 붙여놨겠죠, 바닥에 붙였겠지만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맨 뒤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죠? 따로 있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로댕은 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개별 입상들을 주로 만든 거지, 그죠? 이게 전체를 좋아하거나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그죠? 자, 어쨌든 칼레의 시민을 통해서는요, 그거 하나는 꼭 이제 기억을, 그죠? 로댕은 자신의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감정을 이 몸, 그죠? 신체를 통해서 뭔가 표현하라고 했다라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은 됐고, 오늘 조금만 한 얘기만 더 하고 막 그럼 오늘 마무리 하실 수 있으면 일찍 시작했으니까. 오늘 하고 다음 것까지만 로댕 이제 끝나겠네. 다음번에 로댕의 여성 편력 얘기 좀 하면. 조금만 더. 자, 그래서 로댕 결국 그 나이 때 바로 40대, 그죠? 1880년 지옥의 문을 그 위촉 받으면서부터 정말 그 40대의 다작과 걸작을 아주 쏟아냈어요. 그때 쏟아내서 그 명성이 이제 그때 결국 완전 높아진 겁니다. 그 스캔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물론 그 다음에 또 한 번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 발자크 사기 때문에 엄청난 스캔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스캔들이 좀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그죠? 찬반에나 휩싸이고 해야만 그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은 지옥의 문을 위촉받은 이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작을 하였다. 근데 지옥의 문 자체가 그죠? 거기 온갖 그 군상들을 다 느꼈다고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젊은 날에 그 자신의 그 20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가지고 그죠? 막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까리에 벨리즈한테 배웠던 게 다 효과가 있는 게 그죠? 배웠던 거를 조금씩 변형해가는 그죠? 그런 기술들. 그래서 영감은 꼬리에 꼬리 물면서 새로운 작품을 이어져갔으며 작업실의 조수들은 이를 수많은 청동상과 대려성을 만들어냈다.
그죠? 작업실도 엄청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로댕이 이제 80년대 전성기죠. 전성기 말 그대로 가장 전성기 때, 그러니까 작업적으로 전성기 때 이 시기 로댕은 수많은 흉상을 제작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친구나 지인에게 또는 도움받은 사람에게 우정의 표시나 담대로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로댕의 명성을 높이는데 꽤 크게 기여해요. 이 흉상 만들어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왜 초상화 그려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화가들이 자기 친구들이나 유명한 사람 초상화도 그려주지만은 흉상은 또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로댕은 이 흉상, 사람 얼굴 흉상 만드는 건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금방 점토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그 유명인들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한 친구는 뭐 에드몽 바지라 이런 친구는 그때 말씀드린 그 전략이죠. 유명인의 흉상을 만들면 더욱 유명해질 것이다. 그죠? 유명한 사람한테 올라타라. 그래서 이게 그 전략이에요.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빅토르 위고거든요. 그죠? 빅토르 위고 죽기 한 1년 전에 빅토르 위고 흉상을 만들어라. 저 노인네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로댕은 빅토르 위고의 흉상을 만들기로 하고 흉상을 만들고 나중에 기념비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들. 그죠? 이게 아무나 만들어줬겠습니까? 유명한, 그죠?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다른 사람들 거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요 시절에 흉상을 많이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이 시기에 로댕은 이제 상류층 및 예술가들의 그 살롱 모임, 이제 프랑스에 자리 잡았었죠. 파리에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죠? 모이는, 그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롱에 모여서 같이, 그죠? 그 사교도 하고 무슨 토론도 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많은 교류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또 중요하긴 해요. 이게 1883년 까미유 클로데를 이제 만나서, 그죠? 이제까지는 사실은 40살까지는 일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떠돌이, 그죠? 그 기술자 역을 하면서 계속 일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뭔가 자신의 작업실을 가지고 좀 인정을 받고, 근데 이제 정말 젊은 것도 아니죠. 그죠? 까미유 클로데를 만나가지고 뜨거운 불륜을 하게 되면서,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영감의 원천과 삶의 활력이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그죠? 뭔가 그죠? 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돼서, 그래서 요것 때문에 로댕이 그렇게 그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에로티스틱한 그런 게 막 쏟아진 거예요. 사실 요것 때문에. 그런들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들을 좀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어쨌든 요 시기에 요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죠? 이렇게 흉상도 만들어주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죠? 이 젊은 여성 만나서 또 사랑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오히려 더 아주 정력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40대 나이 때요.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그래서 빅토르 위고 이제 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의 상을 만들면 또 유명해지겠잖아요. 그죠? 빅토르 위고 처음 그 흉상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흉상을 먼저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빅토르 위고가 1885년에 죽는데, 죽은 다음에 빅토르 위고 기념비를 또 이렇게 맡아가지고 만듭니다. 기념비 그 습작이고요. 빅토르 위고, 그죠? 전형적인 로댕의 로댕풍으로. 근데 빅토르 이것도 얘기가 긴데, 제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헉했어요. 왜냐면 빅토르 위고가 죽어가지고 죽은 지 이제 1년 만에, 그럼 우리 빅토르 위고는 대가니까 우리가 기념비를 만들자 해가지고 로댕이 이제 그걸 만들기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초안을 만들었는데, 아니 이 빅토르 위고가 이 노인네를 뻘거벗겨 놨네. 나체상을 만들어요. 나체상을.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이, 이거 노인들 나체상 만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제가 따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빅토르 이것도 그 기념사업위원회에서 노인들 빨리 먹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몇 번 고치고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냐면은요, 그게 드러나요. 로댕은 이 개별 인물상은 잘 만드는데 이 조화가 잘 안 돼. 이 뒤에 어떤 뮤즈, 영감을 주는 여신 이런 걸 이렇게 그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몇 번 뜯어 고칩니다. 이것도 몇 번 뜯어 고쳐도 그래서 이 뒤에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빅토르 위고한테 영감을 준다라는 그런 거를 했는데, 이게 이 조화나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그죠? 그래서 여기도 처음에는 뭐 여신을 3명을 붙였다가 없애고 나중에 결국 하나가 남은 건데, 이제 약간 어색해요, 그죠? 영감을 준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연 때문에 이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다시 그 다시 해라 어떻게 노인네를 빨가벗겨 놓네 해가지고 자 그래서 빅토르 이고 그런 기념비도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로댕은 이런 식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흉상을 많이 만드는 것은 정말 로댕의 명성이 높아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흉상을 이거 저희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나? 그래서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앙토네 프루스트라 그래서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마네하고 원래 얽혀 있어요. 이게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마네의 평생 절친이에요. 중학교 동기입니다. 마네도 귀족 아니에요. 마네도 그죠? 귀족이었고 그래서 마네의 평생 절친인데 근데 이 사람이 초대 예술부 장관이 돼요. 자기 친구가 마네도 귀족 이 사람도 귀족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귀족 출신이니까 초대 예술부 장관이 돼가지고 근데 마네가 맨날 그 살롱전에 뭐 붙고 떨어지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마네에게 심사 없이 살롱전에 전시할 자격과 훈장을 줘가지고 이제 너는 심사하지 말고 그냥 살롱전에서 그냥 전시해라 그렇게 이제 이 친구가 장관이니까 이게 다 서로 짬짬이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건 또 로댕이 또 만들어준 거지 이 사람의 흉상을 로댕이 앙토네 프루스트의 흉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흉상을 만들어 주니까요. 이 또 장관이 그러면 세례자 요한의 청동상을 또 정부가 매입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 장관이 그렇고 또 그때 차관 에드몽 띠르케라는 이런 차관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근데 그 새로운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새로운 예술 그 당시 인상파라든지 이런 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예술 말고 새로운 예술 인상파 이런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로댕에게도 이제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나왔었는데 정부가 청동 시대를 구입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 장신미술관 사업에서 그 지옥의 문을 위촉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에드몽 튀르케라는 장관, 차관 또 이거 말고도 또 많아요. 많은데 뭐 우리가 일일이 그걸 넣고 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흉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상파라든지 요 에드몽 튀르케라는 사람은 그 관심 많아가지고 그 초상화를 맡겼던 르누아르한테 기억 나시죠, 그죠? 르누아르한테 자기 부인하고 딸, 그죠? 이 사람 그죠? 에드몽 튀르케 부인과 딸의 연출된 초상화입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고 부인을 너무 젊게 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딸이고 자기 딸, 그죠? 부인과 딸의 초상화 앞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죠? 르누아르. 요 이제 이 남편이 그 로댕하고 이렇게 친했다. 그래서 로댕이 그렇게 또 인상파랑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르누아르의 출세자가네. 르누아르가 요 부인 그 샤르팡티에 그죠? 부인과 아이들을 그려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샤르팡티 부인이 그 금요일마다 그 살롱을 개최해서 당대 유명 작가, 화가, 배우, 음악가, 정치인들이 살롱에 모여서 뭐 토론도 하고 사교도 하는. 근데 그 부인을 그렸으니까 이제 그림에 성공을 한 거죠. 르누아르가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초상화를 주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이 또 이제 그런 이런 이 마담 샤르팡테의 살롱에 이렇게 이제 참여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모이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지식인 정치인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또는 또 이 사람 이런 살롱 또 줄리에타랑 이런 살롱의 얼굴을 비추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을 흡수하고 근데 로댕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할 말도 없지 그죠? 뭐 대부분 시간에 입을 닫고 있었는 거예요. 입을 닫고 그냥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고서 뭐 흉상 하나씩 만들어 주면은 사람들이 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올린 사람들이 로댕의 미술을 선언했는데 아주 한몫을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댕이 이렇게 사교 생활 또 칠레 대사 부인하고 또 어떻게 어울리고 해서 칠레 대사 이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할까요? 요거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죠? 뭐 당연히 그 프랑스에 와 있던 유명인들 대사하고도 어울리면서 칠레 대사 부인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살롱전에 전시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또 칠레 정부로부터도 작품을 위촉받고 근데 이제 칠레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그 남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보냈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로댕이. 그래서 그 작품이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것도 보냈네. 이거랑 요거 두 개를 보냈는데 요거 칠레 독립 영웅 민치장군 김화상
요거를 같이 보냈는데 이쪽에 있는 원본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쪽에 보낸 거는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다 남미로 보낸 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이런 말이 앞에 있었어요. 이게 드가 할 때, 드가의 조각할 때, 이게 드가의 작품이거든요. 드가, 그죠? 에드가 드가. 그래서 우리 책에 202쪽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르누아르는 운동감의 차원에서 드가의 작품들을 로댕의 작품보다 한 수 위로 쳤다. 우리가 딱 듣기에는 야, 조각하면 로댕인데 무슨 드가냐? 근데 딱 보면은 르누아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좀 아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드가도 나름 엄청 뛰어나지 않나요? 드가의 말, 그죠? 드가 말이 이렇게 그죠? 뭔가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이렇게 좀 걸어가고 있는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로댕의 작품이고, 그죠? 물론 로댕도 뭐 나름 잘 만들었는데 드가라 그래서 결코 로댕만 못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드가의 표현 방식도. 엄청 차이나. 그죠? 목 부분 같은 게 그죠? 그런데 그죠? 막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드가도 나름 이런 그죠? 이 손질 같은 거 한 거 보면 나름 뛰어난 조각가였다. 그러니까 요게 드가가 이렇게 한 게 또 요때 막 그죠? 요때 조각에 힘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로댕이 막 뜨니까 로댕이 엄청 뜰 때 떠가지고 막 유명해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그 조각을 연마해서 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정도가 안 된 거니까 내가 죽으면 조각 작품은 다 폐기해라라고 말하고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드가가. 근데 어쨌든 드가도 결코 허접한 솜씨가 아니에요. 그죠? 자, 르누아르의 그런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 그죠? 요건 좀 약간 허접하게 만든 것 같아 나름.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 이게 아마 뭐 남아 있는 그런 걸 습작품 정도인 겁니다. 실제 보낸 건 없어버리니까요, 그죠? 본국으로 칠레 본국으로 보낸 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리고 요런 것까지 요런 유명인들 흉상 그죠? 조르주 클레망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모네랑도 아주 친한 그런 사람들의 흉상. 이런 거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죠? 피비드 샤반 기억나시죠? 피비드 샤반 왜 그죠? 그때 그림자 없는 여자 3명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그런 자기 화가 흉상 이렇게 만들어서 특징적으로 이런 유명인들 흉상을 만들어서 많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그럼 이제 여자의 얘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에 그러기부터 해서 여성 편력을 또 여성 편력과 뭡니까 발자크 상정도 다 끝내. 다 그럼 다음 주에 끝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